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스타. 오늘 초대석은 동산이 형 최대 수혜자가 아니죠. 수혜는 저희가 받죠.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항상 저희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많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입니다. 네. 저희 김만 소장님 덕분에 저희 채널이 정말 2025년 정말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025년 어쨌든 부동산 시장 전망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25년에 좀 유독 좀 관심이 갔던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2025년 정리를 해주시던지 정리. 2025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연장선이니까 예. 이게 사실 2025년과 2026년이 단절이 된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세 번 상승했죠. 2025년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2024년 생각해 보면 2024년 여름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뭐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저는 아직 기억나는 손님이 한 명 있습니다. 막 올라갈 때 2024년 여름에 막 스트레스 DSR 막 2달 연기해가지고 방송을 끝나고 나오는데 그 아나운서 한 분이 잠깐만 좀 커피 한 잔 먹자고 하더라고. 뭐 제가 좋아서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이제 그분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11년 12년도에 파신 분이에요. 막 강남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 또 막 그걸 부추기는 뭐 전문가들도 있어서 그때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야,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논리였습니다. 인구가 떨어지고 이제 집값이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 서울 강남 집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외곽에 나가 있다가 전세 살다가 강남 아파트가 더 떨어지면 그때 들어와서 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전략인가라는 걸 이제 설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죠. 그때 분위기는 또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김포, 일산, 용인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집을 판 거예요. 팔고 전세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겼죠. 강남 아파트 자기가 팔은 아파트는 3배 정도 오르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논리에 이제 많이 설득을 당하거든요. 약간 논리적인 경향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 근데 부정적인 말에 항상 긍정 시그널을 갖는 게 남자 같아요. 약간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약간 잘못된 논리 회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론은 그렇듯 하잖아.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올라? 강남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그런가? 수요가 주니까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팔자. 뭐 부인도 잘 모르니까 여보 마음대로 해. 팔았는데 집값 이자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남자들? 그런 것도 있고. 진짜 그것도 큰 이유입니다. 물론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지만 우리 사촌 누나 말을 잠깐 빌리자면 우리 사촌 누나가 이제 강남에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매형 의사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남자들이 반대하고 여자들이 투자를 잘하는가, 아파트 투자를. 나는 대출이자 안 내잖아. 우리 남편이 내는데 뭐 나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나 말을 빌리면 우리 남편이 고생하겠지 뭐 더 열심히 일해야지 어떻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집값이 올라가도 이 자산은 뭐 사실 내 거라기보다는 우리 와이프와 우리 자녀들 거지 나는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이제 부담을 느낍니다. 맞아요. 팔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팔았는데 10년 동안 집값이 3배 오르니까 집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인이 바보 취급했겠죠. 너 뭐하냐? 욕했겠죠. 욕먹었겠죠. 너 하나 거지 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할 거냐? 너 지금이라도 결단을 해라. 근데 이제 고민이죠. 2024년이 이제 고민이 여름에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야 2023년에 살 걸 2024년에 집값이 여름에 또 올랐는데 야 이거 거의 끝물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끝물에 들어가는 게 맞아? 10년을 기다렸는데 애기 오른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김소연 좀 시원한 답을 좀 줘봐. 나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사세요. 사세요. 야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돼? 아니 그러면 역설적으로 사서 집값이 떨어지면 또 살 수 있겠느냐? 야, 떨어지면 또 고민되겠지? 떨어져도 못 사고 어차피 못 살 거면 그냥 사셔라. 그리고 10년 후를 바라보셔라.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야, 10년 후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럼 집 사면 몇 년 보유할 거예요? 나는 계속 살 거야. 그럼 답이 나왔지 않냐? 그냥 사. 내년에 떨어지면 어떡해? 운이지 뭐. 그냥 살다 보면 올라가 있겠지. 어차피 2025년 모르잖아. 그때는 이제 2024년이었으니까 2025년 시장을 몰라요. 그래서 샀습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를 대출 좀 받아 샀어. 그때는 대출이 또 잘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잘했네. 너무나 잘한 선택이에요.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집값 오르고 나니까 연락이 없네. 아니 뭐 저기 우리 옛날 같으면 소고기라도 한 두 근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2025년이 됩니다. 그분이 집 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잠깐 계엄이 나고 떨어졌을 때 아마 잠깐 쫄렸을 겁니다. 아, 내가 또 잘못 샀나?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다가 2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잠상대청을 풉니다. 네. 쫙 올라가죠. 외지인들, 갭투자 수요들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때 한번 호재를 불렀을 것 같고 다시 3월 24일이었나요? 묶었잖아요. 네. 강남 3구 영상 묶고 거래량 좀 줄어들다가 5월부터 다시 또 올라가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6월부터 출범인데 5월에 대선이 됐으니까 불확실성 제거가 되는데 이제 어디로 움직이느냐.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동작. 왜? 토지 아니니까. 외지인들, 지방이나 똘똘한 채니까 똘똘한 채를 내 집을 팔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전세 끼고 사는 방법도 있는데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니까 장삼대청이나 강남 3구, 용산구는 안 돼. 그럼 어디? 야, 송파구가 안 되면 마포나 성동이라도 사야지 해서 이들 지역들 한강벨트가 또 이제 불장이죠. 엄청 오르다가 627 나오고 7, 8월 조용했는데 또 세 번째 상승이 나오죠. 9월에 기억나시죠? 97 공급 대책이 딱 발표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그 기다렸던 공급 대책이었어?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97 공급 대책이 진짜 준비 많이 한 대책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내놨나요? 네. 그래서 그때 회의 갔을 때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이번에는 기대도 좋아. 야, 김 소장 이번에 기대도 좋아. 진짜요?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이번은 다를 거야. 그래서 제가 대충 내용을 보고 뭐가 다르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대책 내용에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국토부가 토지거래가구역 지정권한 가지고 가겠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LTV 70에서 50으로 주는데 40까지 더 줄이겠다. 그럼 시장은 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온다. 규제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신호등 노란불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의도는 멈춰라는 거잖아요. 야, 속도 줄여. 우리는 밟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일단 지나가고 봐.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를 줬잖아요. 야, 토지거래가구역 지정할 거야. 마포, 한강벨트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거야라고 경고를 주니까 시장에서는 야, 빨리 사. 네네. 그래서 9월, 10월 뭐 난리가 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500건 정도 나올 정도 난리가 나. 결국에는 이 세 번의 상승이 있었는데 저는 이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현 정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세 번째는 정부의 실책이죠. 알맹이가 없는 공급 대책을 꺼냄으로써 야, 메인 이슈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재명 정부가 한마디로 가진 카드가 없구나를 눈치채는 카드가 97 공급 대책이었고요. 11호를 발표했는데 11호가 좀 강력하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셌어요. 대출 2억,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토지 거래가구역 묶어서 전세 끼고 안 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일단 마음속에서 욕구가 생겨야 돼. 나 사고 싶어. 나 포모 현상. 내 친구 돈 벌었는데 나 혼자만 내 친구 지금 주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애들 지금 떼돈 벌었고. 맞아. 짜증나.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친구, 지인, 동료, 형제가 대박난 거. 돈 번 거. 제일 짜증납니다. 뭐 유재석 씨, 김구라, 신동엽 돈 번 거 하나도 짜증나지 그래, 않습니다. 김인만 돈 번 건 괜찮아. 내 친구가 돈 벌면 대박. 김인만이가 뭐 하는 거 아무 상관 관심이 대박, 없습니다. 샘나지. 근데 내 친구, 내 동료 이런 거 열심히 일한 나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박탈감이죠. 상대적인 샘난다기보다도. 박탈감. 이 마음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뭔가 사야겠는데 이제 사려고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 자본으로 사는 방법. 대출 받아서 사는 방법, 전세 끼고, 전세도 무이자 대출이니까 사는 방법인데 정부가 이걸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 규제했죠. 전세 끼고 사는 거는 토지거래가구역으로 규제하죠.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사야 되는데 자기 자본으로 사기도 요즘 쉽지 않은 게 자금 출처하고 세무조사 굉장히 깐깐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만난 분들 보면 돈은 좀 있어. 부모님이 돈이 있는데 이걸 자녀한테 주기에 증여를 하려니까 증여세도 부담스럽고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야, 우리의
아파트 하나 사주려다가 세무조사 들어오게 되면 네네. 이게 웬 낭패야. 안 사고 말지라고 해서 실제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가보면 일단 거래량을 줄어드는 게 눈에 확 띄는 게 제가 한 2주 전에 압구정하고 원벨리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실제로 거래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원벨리 제가 본 집이 68평 한강 뷰가 나오는 68평인데 호가가 145억입니다. 거래 내역이 없으니까 이게 타당한 금액이다. 아니다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일단 145억 부릅니다. 난 아니면 말고. 그러면 145억에 대출이 2억 나옵니다. 2억 나와요? 소득 상관없이 145억에 3%만 잡아도 취득세만 한 5억 나올 거잖아요. 예. 중과세 대상이면 말도 필요 없고 2억 대출 받아서 취득세도 못 냅니다. 150억 정도 현금을 박아야 되는데 이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 있어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거래는 안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과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제가 요즘 김구라 씨하고 이제 유튜브 같이 하잖아요.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항상 부동산 관점이니까 비교 분석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주식과 부동산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 비교해 보게 되면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주식은 호흡이 짧습니다. 고점 대비 한 15% 떨어지잖아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15% 떨어지게 되면 20%, 30%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바닥이잖아요. 30% 떨어지면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정부가 규제를 풉니다. 주식은 15% 떨어지게 되면 손절매를 합니다. 네. 부동산은 보유 전략입니다. 어차피 10년 보유해야 되기 그냥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 20%, 30% 떨어져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매수자들은 30%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이제 금매니까. 주식은 30% 떨어지게 되면 50%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이 차이점을 좀 빨리 좀 캐치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이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래량은 떨어졌다. 주식 입장에서라면 거래량이 떨어지면 스텝 2가 가격이 떨어집니다. 주식은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5천 정도 가까이 가고 있고 녹화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SK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관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추가 매입은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좀 더 보유합니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래량이 줍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면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일단 금매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안 사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래는 줄어들어도 집주인이 금매로 안 팔기 때문에 집값이 실제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은 야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떨어지면 집값은 떨어져 라고 하는 건 주식 관점이다. 부동산 입장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금매로 팔아야 된다. 집주인이 금매로는 언제 팔까요? 상급지로 갈아탈 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 있습니다. 그냥 팔 때는 떨어질 것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산형하고 저하고 이제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1년 후에 서울 집값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팔겠죠. 야, 유튜브 촬영이고 뭐고 빨리 팔아야지. 팔죠. 팔아야지. 왜 떨어지는 걸 아니까. 10억이 떨어지면 5억이라도 내려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유동성도 지금 너무나 많고 유동성 더 푼다고 하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또 그 추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유동성 더 풀린다는 얘기고 분양가 또 올라가죠. 환율 얼마 예상하십니까, 우리 대표님? 1,600원까지 간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네. 정확하십니다. 경제하시는 분들은 1,6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일단 뭐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달러 받아서 이득이 있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건축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건축비가 올라가요. 큰일 나네요. 건축비가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떨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입주 물량 부족하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유동성도 많은데 내가 금매로 팔 이유가 없죠. 그러면 금매로 팔 때는 예를 들자면 2022년 하반기 같은 경우 야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네. 야, 미쳤다. 야, 미국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만약에 파월이요 2022년에 나 5.5%까지 올릴게 라고 했으면 그렇게 안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다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가 올라가긴 했는데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저는 그렇게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이거는 제로금리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 빅스텝, 자이언트 빅스텝, 울트라 막 나오니까 멘탈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을 보게 되면 일단 3번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2026년 시장은 일단은 거래량은 좀 조용하다. 근데 11월보다는 12월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 2025년 11월 대책 나오고 11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12월은 거래량이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요. 또 하나 특징. 11월 이후에. 네. 11월과 12월을 비교하면 거래량은 12월에 늘어났다. 거래 금액은 줄었다. 그래요? 거래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특징이냐면, 예. 자,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왜 궁금하다. 금액은 줄지? 예. 궁금하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노원구 상계동 같은데 외곽 지역은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는 거래가 잘 안 돼요. 예. 7억짜리가 10개가 거래되면 7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거래가 늘어나니까 네.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거래 금액은 낮게 잡히는 겁니다. 그럼 통계를 보더라도 통계도 지금 뭐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주간 상승률이 0.21%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상승이죠. 0.1% 넘어가면 우리가 상승이라고 하니까 상승은 맞는데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이유는 이제 지역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025년만 하더라도 고가 아파트 한강벨트가 상승을 주도했다면 2025년 12월에 나온 기조를 보게 되면 고가 아파트에서 이제 중저가 아파트로 무게 중심이 좀 이동하더라. 이 바통을 지금 2026년이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막 머릿속에 왕창 갖고 있었는데 한 번에 쫙 풀어주셨어요. 원래 이동화가 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었고 또 사실 이제 그 11호 대책 이후에 왜 집값은 왜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닌 거꾸로 자꾸 오르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속 시원하게 이런 질문을 할 줄 알고 확 풀어주셔가지고 시원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실 뭐 하나 여쭤볼게. 그럼 이제 국제 정세,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제 머릿속에 고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끝물이 아닌가. 근데 지금도 끝물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거주라면 들어가도 된다. 저는 필요한 분들. 부동산은 필수제잖아요. 네네네. 주식은 선택제.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집이라는 건 만약에 매매를 안 하면 전세잖아요. 네네네. 전세로 가야 되고 전세를 안 하면 월세로 가야 되고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잖아요. 예. 사거나 임대, 전세나 월세.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네네. 이건 필수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필수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집을 안 사면 전세로 가야 되는데 2026년 시장의 전망을 바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다 상승입니다. 일단 뭐라도 계약하고 봐야 되네요. 전세, 선택지가 월세, 없어요. 매매 뭐라도 계약을 하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뭐 세 개 중 선택지가 세 개야.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에서 지역을 옮기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나 재개발 빌라나 유형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선택지가 있을 뿐이지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오래 올랐단 말이에요. 오래 올랐죠. 이 입장에서 사려고 딱 용기를 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일단 고민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오른 거 사실 인정.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오버슈팅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의 또 차이가 뭐냐면 주식은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멈춰요. 멈추고 주식은 이제 호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게 되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삼성전자 그래프 한번 장기 그래프 보세요. 쭉 올랐다가 내려갈 땐 쭉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어때요? 쭉 보합 가다가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다가 또 멈추면 쭉 보합 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계단식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은 이 보합 횡보하는 게 사실상 조정입니다. 조정인데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주식은 떨어져요. 거래가 줄어들면 주식은 떨어지는 게 조정이고 부동산은 거래가 줄어들면서 멈추는 게 조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왜 조정의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 한 번 안 오르면 지방도 막 10년 안 오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 10년 안 오르면 그게 사실상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내가 실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네네. 맞잖아요. 취득세 내야 되죠. 네네. 집 살 때 취득세 네네. 내고 네네. 재산세 내고 비싸면 종부세 내고 혹시라도 남으면 양도세 내야 되는데 안 오르면 네. 대출이자 생겨요. 손해네. 그러니까 10억 아파트를 샀는데 10억 은행에 넣어두고 복리로 넣어두면 10년 후에 그래도 얼마 갈 거잖아요. 한 네네. 12억은 가지 않을까요? 뭐 물가 상승률만 해도 주식 배당 잘 나오는 것만 해도 네네네. 배당 4% 나와도 맞아. 4% 먹는데 맞아. 네네.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르면 사실상 손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보합 기간이 길면 그게 사실상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보합도 사실상 조정이라고 본다면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집을 사야 돼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선택해야 될 게 필수제다. 필수제다. 집은 선택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 가족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너 선택해. 사거나 전세를 가거나 월세 가거나 선택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서 안 올라가는 것도 손실이고요. 그럼 전세는요? 전세는 이득일까요? 손실일까요? 손실이요. 전세 손실이죠. 전세금을 그냥 넣어둬도 네. 배당금만 받아도 올라가는. 네, 그죠. 화폐 가치 이동하니까.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하고 네. 사실상 전세도 손실입니다. 네. 공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월세 내는 건 아까워해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월세 내는 건 되게 아까워해. 막 전세는 아까워하지 않더라고. 이 목돈을 굴려서 기회비용을 만들 수도 있고 안전자산 예금에 투자해도 이자가 붙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전세대출 이자 내는 걸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전세대출 이자하고 월세하고 똑같아. 전세가 더 좋대. 그래서 저는 이게 차라리 그러면 월세가 낫거든요. 네네. 똑같은 거면 전세는 내 돈을 묶어두는 거 빌려주고 월세는 돈만 내고 같은 이자 낼 바에는 저는 월세 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전세도 손실이다. 집을 사서 안 오르는 것도 손실이다. 월세도 돈이 나가니까 손실이다. 어차피 주거비용은 손실입니다. 그럼 그 세 개 중에 어디에 베팅을 할 것인가? 전세는 계속 손실이에요. 전세가 내가 이득 볼 건 없으니까 월세도 지출이자. 집값은 안 오르면 손실, 올라가면 이득. 그럼 어디 베팅해야겠냐? 올라가는데 사는데. 그렇죠. 그러면 다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죠. 우리 부모님 집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집 시골이거든요. 네네네. 단독주택인데 아마 한 30년, 40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30년 전에요. 서울에 단독주택 살 수 있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안 샀습니다. 똑같습니다. 서울 집값은 30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것만 봤잖아요. 지방에서는요. 신축 아파트나 일부 지역들, 학군 좋은 곳들만 많이 올라갔지 안 오른 곳들 수두룩 10년 동안 안 오르고 20년 동안 안 오르는 아파트 단독주택들 수두룩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집 같은 거. 30년 동안 안 오르면은요, 실제로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냥 잘 거주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뭐 올라가야 분쟁이 생기지. 네네네. 30년 동안 안 오르다 보니까 분쟁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 역시나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게 재밌어요. 네. 올라가는 지역 특징이 뭐냐면 인구 중요해요. 그래서 인구가 뒷받침되는 지역들,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들, 인구가 소멸되거나 줄어드는 지역들,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지역들, 젊은 분들이 유출되는 지역들은 10년 후에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더라도 약간 좀 전략적으로 안 오르는 건 손실이니까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하더라도 올라가는 곳에 하는 게 좋겠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서울에 원정 투자 들어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돈 많은 분들 아니라면 좀 들어가는 돈, 주거비 비용을 좀 낮출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많이 배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유동화이고, 네. 돈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 좀 더 추천할 만한 방향성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중에는 차라리 월세 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같은 값이면 월세. 월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낫지. 투자를 하는 게 낫고, 전세는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리고 전세 빌려주잖아요. 많이 크게 배웠네요. 최근에 우리 많이 느꼈잖아요. 네. 전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산이 형이 집주인이에요. 제가 세입자예요. 네네. 전세금 빌려준 거잖아요. 네네. 만기 됐는데 안 줘. 네네네. 내 돈이 묶이는 거잖아. 네네. 어떻게 해? 소송해야 돼? 그러니까 내 돈을, 우리 돈 빌려주면 알잖아요. 빌려주기 전까지 내 돈이고요. 내 주머니 나가는 순간 내 돈 아닙니다. 맞아요. 친구든 사업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빌려주고 받기가 어렵다. 물론 전세금이
대부분 선량한 주인들은 다 돌려줍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허구에서 보증 뭐 한도 줄여가지고 역전세 생기면 돌려주고 싶어도 주인이 못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같은 값이면 월세가 클린합니다. 그래서 속 편한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상하게 전세를 선호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다. 네, 정말 크게 배워야 되는 하나 포인트 같아요. 저도 월세 살거든요. 나머지는 몰빵 투자하는 거야. 근데 몰빵 그게 투자해.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에요. 아니 왜냐면 사실 전세로 들어가도 또 이게 또 뭐랄까요? 그냥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가면 뭐 4%씩 큰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무슨 뭐 일반 산업에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매일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는 거니까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결과적으로 수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 정하고 있는데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한결 더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사실 월세를 활용해서 투자한다는 이 이야기를 정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이번에 집을 사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잘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사는 곳들이 서울의 중심지나 핵심지라서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네. 이게 확실한 곳을 산다면 지금이라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도 서울 수도권을 유지한다면 경기도권의 정말 싼 아파트들 네. 이런 걸 본다든지 또는 인서울에 재개발 호재가 없는 빌라를 본다든지 막 이런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건 너무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죠.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없으세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이 있으면 네네. 좋은 거 사면 되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상담하다 보면 원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요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이면 좋겠고요. 대단지면 좋겠고요. 그쵸. 지하철역도 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학군이 좋으면 좋겠고요. 학원가도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요. 스타벅스도 옆에 있으면 좋겠고요. 인프라. 편의시설, 공원도 옆에 있으면 좋겠고요. 좋네. 한강뷰도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금 한 50억, 60억 들고 오면 하나 찍어줄 수 있다고.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나가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금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군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하철역, 뭐 교통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 자본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건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한강벨트 들어가면 좋지? 좋은데 자금이 안 돼. 그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굳이 마포에 월세 사느니 내 집도 아니니까 나는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자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저수지. 비가 와요. 있어요?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네네네. 비가 오잖아요. 네네. 그럼 물이 어디부터 차요? 아래부터 차겠죠. 중심부터 차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오를 때는 중심부부터 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차오릅니다. 비가 계속 오면. 그 맞아요. 네. 맞아. 그리고 가물어. 네네. 외곽 지역부터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부는 늦게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 생각해 보게 되면 네네. 일단 수도권 지역을 먼저 한번 보면 어디부터 올라요? 중심부부터. 2025년 또 똑같았잖아요. 강남 먼저 오르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뭐 여의도, 목동 포함 한강벨트라고 하죠. 한강벨트 오르고 물론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또 따라 오릅니다. 그다음 올라가는 게 서대문, 동대문, 또 신축 아파트들 올라가죠. 급지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으시네요. 올라가죠. 네. 그다음 올라가는 게 노도강, 금강구 올라가죠. 노도강, 금강구 올라가면 그다음 어디 올라갑니까? 경기권으로 번지잖아요. 네네네. 물론 경부벨트, 뭐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게 한강벨트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안양도 먼저 올라가고, 안산 올라가고, 이제 인천까지 가거든요. 인천도 송도 먼저 올라가고, 금단, 청라, 신축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원도심에 뭐 부평에 뭐 구축 아파트들 올라가거든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2025년을 한번 복귀해 보자고요. 네네. 어디 올랐냐? 한강벨트 위주로 올랐죠. 뭐 경기도에서는 분당은 이제 판교 분당, 과천, 용인 수지, 뭐 광교 신도시 좀 올랐고, 평촌 신도시, 안양 인덕원 쪽 좀 올랐고, 동탄 신도시는 11호 대책 영향으로 풍선 효과 좀 생겼고, 서울에서는 한강벨트 올랐고, 강북도 신축 아파트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럼 2026년은 이들 지역이 계속 올라갈까요? 안 오른 데가 올라갈까요? 저는 안 오른 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올라간 데는 드디어
역설적으로 올라간 데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네네. 올라간 데는 이제 올라갔어. 예. 그럼 이제 숨고르기 해야죠. 네. 거래량이 떨어지죠. 이게 사실상 조정이에요. 예. 주식 같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강남 아파트가 주식이면 떨어져요. 이 정도 규제가 들어오고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부동산이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네. 안 팔아도 되니까. 그러면 멈춥니다. 멈추는 게 실질적으로 조정이에요. 주식은 떨어지는 게 조정이고요. 부동산은 멈추는 게 조정입니다. 멈추는 게 조정.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또 올라가겠죠. 네. 먼저 올라가겠죠. 핵심 지역은. 근데 이제 나머지 지역들이 물이 차니까 키를 맞춰야 되니까 2026년에 스타트는 상계동입니다. 상계동에 이제 미미삼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알죠. 미룡, 미성, 3호, 3차. 예. 이게 재건축 가운데 아파트인데 여기 있는데. 광운대 여기 있는데 3,000 몇백 세대예요. 네네네. 3,300인가 3,400세대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예. 여기가 2025년 12월에 9억 얼마 거래가 됐거든요. 그 조그만 아파트들. 전용 59가 예. 9억 6천인가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것도 7, 8억 하다가 그나마 좀 올라간 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25년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한 8억대, 뭐 9억대 이렇게. 1월 되더니 올해 11억에 거래가 돼가지고 실거래 가격이 11억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억 5천? 이 오른 거래인데 그럼 여기서 요즘 분위기 아시잖아요. 네네. 실거래 찍으면 호가는 어떻게 돼요? 호가는 더 올라갑니다. 동작구 가보면 흑성뉴타운 가보면 아크로 리바인 보면 네. 실거래 가격은 34억 6천 찍었거든요. 네네네. 호가는 37억입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서 내놓습니다. 그 가격에 못 팔겠다. 우리는 올려. 물론 여기서 한 5천만 원 조정될 수는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 예. 그러면 37억 내놓고 36억 5천, 36억의 거래는 될 수 있겠으나 일단 호가 올라갑니다. 미미삼도 호가는 12억 5천 부릅니다. 그럼 이게 왜 거품이냐? 단기간에 급등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미미삼 아래에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분양했던 거. 예. 그게 2024년 겨울에 예. 전용 84가 13억, 14억에 맞아, 그 고분양가 아니냐고 했었죠. 그때 고분양가 미분양 났습니다. 네, 맞아요. 미분양 났어요. 맞아요. 미분양 났는데 그게 그랬구나. 지금 네. 전매장 풀렸거든요. 네네. 17억 몇천 나옵니다. 1년 만에. 그렇군요. 미분양 잡은 사람들은 한 3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는데. 자, 여기서 힌트. 자, 미미삼이 9억 몇천 하다가 11억으로 갔잖아요. 만약에 재건축하게 되면 전용 59가 전용 84 정도 가면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뭐 건축비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한 5억 정도 추가 분담금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5억이면 11억에 5억 더하면 16억이 되잖아요. 네네. 이미 서울원 아이파크는 17억이야. 네네네.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네요. 해볼만 하잖아. 있네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주변의 신축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타당성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올랐으면 이게 11억 올라가는 게 5억 다음에 16억이 되는데 이게 3년 전만 하더라도 야 미미삼이 재건축해가지고 16억, 17억 어떻게 가? 말도 안 되라고 했는데 그죠, 이제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올라갔어요. 기준점이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상계주공도 마찬가지죠. 상계주공 3단지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전용 59가 막 9억 가다가 이게 7억? 6억 몇천, 7억까지 더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항상 빌빌빌빌 되다가 최근에 보니까 호가는 8억 5천 호가도 부르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레나 노원이라는 노원구에 알죠, 아파트가 알죠. 있는데 상계중공 8단지 재건축. 포레나 노원이 비실비실 되다가 최근에 12억 4천인가 거래가 됐거든요. 걔가요? 아, 그게요? 대부분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게요? 걔가 12억 4천이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위치가 애매모호한데. 애매모호한데 신축이잖아요. 2020년 입주. 그 그러다 보니까 문제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오히려 저평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요즘 어지간하면요. 그 강북에 가격이- 지금 분양하잖아요. 강북에 입지 안 좋은데 기본 15억 나오고요. 역세권이다 17억 기본 찍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원 아이파크가 비싸다고 할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레나 노원이 2020년에 입주했는데 12억 4천 당연하지. 아마 집주인들은 13억 부를걸요. 그러면 상계주공이 위치는 더 좋은데 역세권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억 9억도 이제 먹히는 가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타당성이 나와. 그러니까 상계동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 지역들도 키를 맞춥니다. 그럼 이게 상계동이 상당히 노원구가 특히 이제 중요한 이유가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관문?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이 번지는 관문 같은 역할. 관문 도시 역할을 하고
야, 상계동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계동 방어선이 뚫리면 임계치네요. 이제 수도권으로 번지는 겁니다. 이게 방어선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실수한 게 있죠. 11.5 대책 때 여기를 묶었잖아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묶어버려요. 별로 안 올랐는데 네. 이미 카드를 애가 사고를 쳤을 때 때려야 되는데 사고 치기 전에 때려버렸어. 그쵸. 매를 다 써버렸는데 이제 올라. 이제 뭐 할 거야? 오, 상계동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정부가 고민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죠, 이거? 여기서 저는 2026년은 이제 수도 열렸다. 열리면 열렸다. 아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어떻게 하냐고요? 자금에 맞춰서 물론 수도권 지역들도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도 있고 안 묶인 지역들도 있는데 찾아보면요. 살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구리 뭐 재개발 구역 가더라도 한 3억 정도면 상계 입주할 수 있으면 상계 뉴타운 같은 데 가도 아마 3억 정도면 재개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원하면 금단 신도시만 가봐도요. 금단 신도시도 역세권 주변은 뭐 7억 8천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전세가 한 4억 5천 정도 하니까 3억 5천 있으면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그래도 7, 8억은 부담스러워? 살짝 여기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비브랜드 아파트도 보면 5억대도 아직도 있거든요. 신축인데. 예. 신축 5억이 비쌀 것 같아요? 안 비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거든요. 네네. 금단이 완전 브랜드도 싼 아니고 거 같은데요? 싼 거.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제 비교를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전라도 해남 네네. 땅끝마을 네. 땅끝마을에서 아파트 분양이 있었습니다. 땅끝마을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아닌데 전용 84 분양가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4억 5천? 와 정확하네. 딱 4억 5천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어떻게 만들죠? 건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지방에 지금 어느 도시의 분양가 보세요. 4억 5천 이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4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럼 땅값은 제로라는 얘기인가요? 난 그게 더 궁금해요. 땅값도 제로는 아닌데 네. 기본 4억 5천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씩 주고 샀나? 뭐 어떻게 이 1,500만 원.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절대 그래서 실제로 건설회사들이 많이 남겨먹나? 확인해 보니까 많이 남기지도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건설회사들이 실제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요즘 더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아니 나옵니다. 직원들 월급만 줘도 지금 다행인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10%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5억 이하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금단 신도시가 5억대면 5억 몇천이면 저는 무지하게 괜찮다. 너무 싼 것 같아요. 무지하게 괜찮다.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분당만 봐서 그럴 때 분당 평촌은 좀 올랐는데 평촌에서도 소형 아파트들 물론 실거주 해야 됩니다. 실거주가 싫다? 전세 끼고 사고 싶다? 3본, 중동, 일산 거의 안 올랐습니다. 네. 2년 동안 남대로 올 때 안 올랐어. 그러면 매덕 가지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요. 네네. 대출 받으면 3번 신도시 같은 경우도 선도지구 지정된 제일 큰 평수 있잖아요. 네네네. 48평 막 이런 거. 네네네. 8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3억 있는 사람이 생애 최초거나 대출 받으면 3억인데 규제 지역도 아니야. 그러면 5억 대출 받아서 요즘은 5억 대출 받는 게 물론 개인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아파트 사면서 대출 5억 안 나와서 못 받는 거니까 예. 48평을 거주할 수 있다니까요. 애가 3명이야. 방 하나씩 주고 싶어. 네네네. 나 어떡하지? 3번 신도시나 중동에 가면은 서울에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 안 오르느냐? 올라요. 올라갈 때가 되면 때가 있다는 거니까. 이게 또 주식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주식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쫙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순서가 바이오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바이오주가 실적이 좋아지거나 뭔가 기대감이 생기거나 모멘텀이 달라지면은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가하고 비슷하잖아요. 상가가 마포가 상가 시장이 좋다고 해서 지방에 전라도 해남 상가가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아, 네네네. 수원이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다른 시장이잖아요. 네. 주식은 다른 시장인데 부동산은 아파트는 특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 아파트 시장이 올랐다. 이제 순서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키 맞추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다 거예요. 번호표 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늦을 뿐이야, 순서가. 저 고가 아파트는 번호표 먼저 뽑아서 입장했고 3번 중동, 일산, 또 나머지 뭐 검단, 청라, 송도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입장해요. 근데 주식은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도 입장 못 해. 지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라는. 그러니까 주식은 잘못 투자했잖아요.
잘못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버텨 안 통합니다. 버티기 전략하다가 잘못하면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데 아파트는 버티기 전략이 통하죠. 적어도 섹터별로 수도권 지역이다. 인구가 뒷받침되는 지역이라면. 그래서 저는 아파트 투자가 쉽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식보다 쉽잖아. 들어보니까. 주식은 번호표 뽑아도 안 된다니까요. 네네. 이 번호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지금 모멘텀이 왔는지 실적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아파트는 번호표 내가 뒷번호표야 돈이 없어서 기다려야지 뭐. 잘 살면서 3년? 5년 기다리다 보면 내 순서 온다니까요. 네네. 근데 요즘 이 속도가 빨라서 3년, 5년 기다릴 필요도 없어. 얼마 빨라요. 네네. 강남 오르고 마포로 번지는데 1년이 안 걸렸다. 네. 6개월 만에 움직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2026년은 이들 지역들 눈여겨봐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의 고민이 이제는 들어가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들어갈 부동산이 없어. 아파트가 없어. 이런 고민하는 분들에게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계속 상계동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비싼 데라서 초년생이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왜 계속 하시나 했거든요. 이유가 있으잖아요. 역시 김만 선생님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관문 역할을 해서 뚫려주면 수도권 경기도도 드디어 올 것이 온다. 결국은 그럼요. 확장,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가격이 가격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줘야 되는 키 맞추기 게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었고, 그 양극화라는 그 구조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상계동 이쪽이 아마 터져주면 나머지도 오른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런 거 이제 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웃을 날이 온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지역별로도 키 맞추기가 있고요. 예. 최근에 또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 비아파트, 예.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들도 좀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건 왜 움직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도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요? 지역별로도 이제 계급도가 있잖아요. 예. 계급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고. 이것도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가 아파트 대체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파트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네. 우리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 그러면 이게 언제 움직이냐고 하면 아파트가 먼저 올라. 네. 아파트가 항상 먼저 오르면 따라붙는 게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 세금 규제부터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이라면 구매 욕구는 있는데 네네. 제한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선택지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옮기거나 지역을 옮겨서 다른 구축 아파트로 가거나 아니면 면적을 줄이거나 59 사려고 했는데 51로 가거나 33으로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규제가 없네. 신축 빌라는 규제가 없네. 가거나 그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전세가 될 수도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시장들도 항상 오피스텔 사도 되나? 이거 언제 오르지라고 하면 아파트를 먼저 봐요. 아파트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데 규제가 나온다? 그 다음 순서가 또 애들 또 반사이익을 얻죠. 그럼 2020년, 2021년 또 아파트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규제 막 들어오니까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오피스텔 시장 막 올라가고 맞아요. 그때 빌라도 그렇죠. 올라가고 맞아. 하이엔드도 오르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오르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때 오르는데 다 올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 주력 상품이라기보다는 틈새 상품 개념이니까 저는 틈새 상품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 빌라 시장은 또 신축 빌라도 있고 구축도 있는데 이것도 두 종류죠. 샀는데 재개발 구역 안에 살 수도 있고 샀는데 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샀는데 구역이 지정되면 땡큐. 완전 땡큐죠. 이건 완전 땡큐인데 대박 난 거죠. 대박이 났는데 이걸 또 100% 예측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쵸, 약간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 하지만 적어도 서울이라면 없잖아요. 땅이. 그쵸.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없으니까 맞아. 서울은 잠재적으로는 다 가능성은 있다. 서울에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는 서울은 수요는 굉장히 두텁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2025년하고 2020년도하고 부동산 계급도가 막 달라진 거 아시죠? 계급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실까요? 계급도 보시면 서초 강남은 여전히 1등급인 것 여전히 같고요. 1등급, 예. 근데 2등급부터 확 달라져요. 용산하고 송파구가 지금은 이제 대장주인데 네. 2020년도에는 동부이촌동, 잠실, 여의도동, 목동 이런 데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이 2급지로 딱 자리를 잡았었고 네. 3급지가 당시에는 용산, 마포, 성동구였단 말이에요. 좀 달라지긴 했다. 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진구가 심지어 4등급이었어요.
동작구도 마찬가지고. 차이가 있죠. 네. 이런 게 급지들이 이제 다 이게 달라졌는데 요거를 이제 표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광진구가 급지가 오른 게 눈에 띕니다. 한강벨트. 예. 트렌드는 항상 바뀌니까요. 예. 사실 한강의 가치가 저는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되고요. 양극화의 중심이 이제 답이 나와 버렸잖아요. 최근에 양극화의 핵심은 한강벨트야. 나는 일단 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가 선진화가 되고 부촌이 되고 잘 살게 될수록 이제 이런 가치가 올라가는데 저는 옛날입니다. 1990년 옛날에 저희 사촌 형이 영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밥 먹을 때 그 얘기를 했는 게 저는 인상적으로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때는 서울이 뭐 개념이 없던 재테크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뷰가 뭐야? 오히려 한강을 싫어하는 시대였어요. 야, 비 오면 이거 또 강물 넘치지 않아? 뭐 이런 거 걱정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선호였는데 사촌 형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밥 먹다가 야, 내가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 템즈강 주변은 무조건 비싸. 계속 올라가. 리버뷰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때는 뭔 소린가 이게. 템즈강을 때 안 가봤으니까. 템즈강도 안 가보고 도대체 강변에 끈적끈적한 바람도 있고 그게 도대체 뭐가 좋지? 특히나 맞아. 그런 시대였는데 점점 가치가 올라가고요. 한강변 가치가 올라갔는 게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2010년 넘어가고 박근혜 정부 때 이후부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그 사이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의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대치동이거든요. 대치동, 삼성동, 아이파크 뭐 이런데 그런 데였고 반포 크게 뭐 지금처럼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압구정 신매덕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2013년, 14년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의 상승장을 보게 되면 한강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평균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압구정이 10매덕 했거든요. 2013년도에. 근데 지금 얼마? 70억. 전용 84, 70억, 80억 부르자. 7배, 8배. 상승의 2배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힘? 한강의 힘. 반포도 2012년, 13년도에 반포 집값 안 떨어졌습니다. 대치동은 떨어졌는데 반포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촌, 양극화의 핵심이 이제 한강 벨트라는 어떤 정답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계급도를 보게 되면 한강벨트 위주로 올라간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랜드, 건설사들 브랜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가 나오잖아요. 4세대. 네네. 아파트도 이제 세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202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를 우리가 4세대 아파트라고 하고 2020년에서 2000년 사이 브랜드 아파트가 3세대, 뭐 일기 신도시가 2세대, 옛날 뭐 완전 오래된 아파트 이제 1세대라고 본다면 4세대로 가게 되면서 이제 하이엔드가 등장하거든요. 현대건설은 DH, DL, 옛날 대리인분 아크로, 롯데건설은 뭐 르엘, 뭐 이런 게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정비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서 하는데 어떨 때 롯데캐슬을 붙이고 어디다가 르엘을 붙이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으면? 한강벨트. 한강에 있으면? 한강 벨트에 한강 뷰가 나오거나 한강 벨트에 속해야만 르엘을 붙여줍니다. 확실히 개념이 바뀌었네요. 개념이 강남에 바뀌었습니다.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강에 개포를 무시하는 있으면- 거 아닙니다. 개포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개포에 지금 재건축을 한다? 르엘 안 붙여주고. 그렇군요. 이게 전략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전략인데 완전히 바뀌었군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계급도도 한강을 중심으로 계급도가 저는 올라갔다가 용산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부촌은 진짜 부촌. 한남도 1도 그렇고 부자들은 압구정도 이제 돈이 솔림 현상 양극화잖아요. 뭐 압구정이든 뭐 이런 한강 벨트 지역은 이제 사치제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은 기준점은 없다. 압구정이 그러면 전용 84가 100억이 뚫는 게 이상할까요? 그러면 압구정 아파트가 지금 평당 2억 정도 하잖아요. 재건축하면 얼마나 갈까? 우리가 과연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 현장 부동산 사장님 말은 3억 5천, 4억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박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 사치제인데. 에르메스가 빼기 1억이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왜? 사치제 살 사람은 사니까. 그러니까 한강벨트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배 아파하지는 말자. 그냥 그들만의 리그. 에르메스 백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 전 사실 이제 그 반포 이쪽이 사실 이제 공급이 많았잖아요. 공급 많았죠. 공급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분양 업체들의 개념 만들기가 네. 브랜딩이 네. 반포의 한강 이슈를 만들고 그럼요. 그게 좀 퍼져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을 넘어선 거네. 오늘 또 하나의 키워드가 저한테 인상 깊은 키워드는 사치제다. 사치제. 아까 필수제, 그다음 아까 주식은 뭐라 했죠? 선택제. 사치제는 사실은 가격의 개념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도 브랜드 전략을 할 때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반포 밀고 싶고 한강변 밀고 싶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변화하는 사회, 문화 트렌드를 빨리 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밸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한강이라는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 같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 뭐 신세계 백화점하고도 연계가 잘 됐고 브랜딩도 성공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존하는 원밸리가 뭐 또 가장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 또 영원한 왕자가 될 수는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DH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DH 크레스트 나오면 또 걔가 또 왕자 될 것이고요. 또 압구정이 또 재건축하면 왕자가 되고 왕자는 항상 뭐 사치제는 항상 변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거 한강벨트. 어디 한강벨트에서 벗어나지 질문. 레미안 퍼스티지가 만약 재건축을 앞둔 상태야. 그럼 얘네들 또 다 레미안 퍼스티지한테 지지 않을까요?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가 재건축을 언제 할지는 몰라요. 만약 한다면. 근데 그건 더 신축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레미안 퍼스티지가 20년 후에 재건축을 해. 그러면 원밸리는 25년 된 아파트가 되니까 퍼스티지한테 밀릴 수는 있는데 퍼스티지 장점이 이제 한강 뷰는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살짝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있죠. 기대되네요. 앞으로 세상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결혼정보회사도 지들끼리 하잖아. 원결회라고. 이런 거 보면서 급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옛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셨고 학군 있냐고 물어보셨고 그렇죠. 뭐 인프라 스타벅스 있냐고 물어보시고 공원 있냐고 자연환경 물어보시고 일자리 있냐고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그런 게 집값을 좀 올려가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우리가 서로 배웠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급지가 다인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게 반포만 따져도 사실 센트럴하고 르엘이 더 뭐 그렇게 따지면 더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급이 밀리니까 급수가 밀리니까 가격 오름세가 좀 더 덜한 걸로 봐서는 요즘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시장이. 이것도 보면 자, 한강 우리가 벨트라고 하는데 한강 벨트도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한강만 보이면 한강 벨트일까요? 아니죠. 김포에 가도 한강 보이고 남양주 가도 보여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뭐 이런 여러 가치들을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하거든요. 살기 좋은 가치. 현재 가치가 많이 충족이 될수록 가치는 올라갑니다. 첫 번째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한강 벨트는 이런 현재 가치가 정점에 있는 곳인데 한강 뷰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한강 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플러스 가치라고 합니다. 있으면 가치가 사치제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사치제로 올라가는데 한강만 있으면 사치제가 되느냐. 에르메스가 비닐 종이에 에르메스만 붙여서 에르메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품질과 철학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붙이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조건 한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 경제, 생활, 편의시설, 교육의 정점이 있는 곳에 한강도 나오니까 정점을 찍은 거고 그렇게 따지면 남양주 가지. 남양주에 한강도 나오는데 김포도 그렇고. 근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지. 강남이라는 입지에 한강이 찍고 들어가서 플러스 알파 날개를 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날개 같은 느낌이죠. 네네네. 그러면 신천동에 르엘 들어왔잖아요. 네. 르엘이 48억 찍었어요. 48억 찍었는데 그리고 엘리트가 지금 르엘한테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신축이니까. 엘리트 화났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한강변이라는 이슈하고 이제 맞붙어서 싸우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엘리트가 근데 사실은 밀린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게 그래요? 그 입지 때문에 엘리트 전용 84가 지금 뭐 36억 정도 하잖아요. 네네네. 7, 8억 하는 것 같은데. 37억, 38억. 근데 이게 르엘 영향도 있어요. 르엘이 48억 딱 찍고 나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야, 우리는 잠실동인데 쟤는 신천동이잖아. 이게 뭔 일이야? 너무 자존심 상한다. 아마 저는 그 말 나오고 한 2억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메이플자이에 사시는 분 만났거든요. 그때. 야, 우리가 56억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신천동이란 말도 안 해요. 거기는 그냥 다 잠실이야.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 야, 잠실 거기 그 뭐야 그 롯데 그 앞에 있는 걔가 48억이라며? 네. 야, 그럼 우리는 너무 저평가네? 그쪽에서 볼 때는 그냥 다 잠실이야. 서로 이제 그런 사이인데 아니, 그것도 어떻게 웃긴다. 됐든지 간에 여기가 입지는 뭐 엘리트가 최고죠. 한마디로 엘리트는 3세대 아파트고요. 여기는 4세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3세대와 4세대는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강변에 입지가 좋아도 그럼 원밸리도 마찬가지죠. 원밸리가 4세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원밸리가 4세대인데 앞서서 퍼스티지가 5세대가 됐어. 그럼 퍼스티지가 가격은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아무리 한강변이라도. 근데 결과 따지면 뭐 결국 다 키 맞추기 한다. 그래도 입주 연도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엘리트가 2008년에 입주했고 르엘이 2025년, 2026년, 6년 입주니까 지금 입주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3세대와 4세대 차이를 감안해 본다면 르엘도 모든 게 다 48억은 아니니까 뭐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본다면 저는 뭐 충분히 서로가 건전한 경쟁 관계지 이게 어떤 누구는 잘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가까이 있고 하니까 뭐 같은 생활권이라 두친개찐 진행을 맞춰서 알아서 될 거다. 같이 올라가요. 아, 같이. 엘리트가 올라가면 르엘은 야 우리가 4세대인데 우리도 서로가 악어새처럼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생 관계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답이 되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잠원동에서 저기 외자일에서 볼 때는 너네는 다 잠실이야라는 이미지고 부산 사람들은 두 개가 신천동과 잠실을 구분 못하니까 둘 다 잠실이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시네요. 그러니까 같은 번역이네요. 부산에서 보면은 야 강남이잖아. 그럴 수 있네요. 아, 그럴 수 있네. 그러네, 진짜. 아,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급지가 나눠져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키 맞추기 게임이 돼야 되는 상황에 지금 그런 것들이 양극화로 이제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폭 확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한번 짚어주실 때가 있나요, 혹시? 순서대로 갈 겁니다. 일단 노원구도 지금 상계동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노원구 안에서도 막 분화가 될 거예요.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과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먼저 픽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 권역에서도 노원구 안에서 그 다음에 가능성 없는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그래도 뭐 90년 이전 정도는 돼야 허용이 되니까 용적률도 이왕이면은 200% 정도 또는 그 이하 정도 단지에 뭐 88년도 이러면 더 좋겠고 이런 단지들이거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 2020년 이후에 좀 비싸더라도 신축 아파트는 앞으로 진짜 희귀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중간에 걸린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2000년에 입주했거나 이런 아파트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고 지역은 2020년, 2021년에도 이미 순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노원구 오게 되면 노원구가 올라야 의정부가 올라요. 의정부 계시는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 정도도 타이밍이 됐네요. 의정부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가 올라야 또 도봉구가 올라. 네네네. 노도강이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왜 노도강이라 하겠어요? 노원구가 1번이니까. 그러면 도봉구 창동 우리 창동 주공 언제 오르지? 상계주공 오르고 애들 우리 중계동 오르잖아요. 그럼 애들 오릅니다. 아까 월계동 미미삼도 올랐잖아요. 창동 주공도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순서가 있고 애들 올라가게 되면 의정부 올라가고 의정부가 올라가야 또 양주가 올라가요. 양주분들은 야 우리는 언제 올라? 기다려봐요. 상계동 올라가고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인천도 마찬가지잖아. 여기가 관문을 열어주게 되면 안산 움직이고 인천 또 송도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송도가 최근에 또 좀 움직여요. 송도를 움직이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송도 안에서도 인기가 높은 309나 교육 환경이 좋은 109부터 움직이고 순서대로 움직이니까 그럼 송도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네 언제 올라? 좀 기다려봐. 형님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지. 동생이 먼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송도가 움직여야 청라가 움직이고 금단이 움직여요. 항상 순서가 있거든요. 청라가 어디 송도보다 먼저 움직여. 청라에 계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좀 객관화는 하자. 남들이 많이 알고 있고 중심지 역할은 송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송도가 인프라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으니까 물론 청라가 서울하고 좀 가깝긴 해요. 물론 더 품질 자체도 더 좋고 스타필드도 생기고 뭐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GTX도 또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청라에 계시는 분들, 금단에 계시는 분들은 송도를 쳐다봐. 그러니까 송도가 움직이는 거 보고 그럼 신축이잖아요. 신축 움직이는 거 보고 신축이 움직이고 나면 이제 인천에서도
구축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좀 따라 움직이겠다. 그럼 평택 같은 경우도 이제 권역은 다르니까 이제 권역별로 평택은 또 오매불망 동탄을 쳐다봅니다. 동탄이 그쵸. 치고 올라가고 그쵸, 나면 그쵸. 그다음 오산, 세교, 평택으로 오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일단 미분양이 좀 많아. 네네. 그래서 미분양이 좀 털어줘야 되는데 네네네. 최근에 약간 희망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평택은 삼성도시거든요. 예예예. 요즘 미분양이 소진되더라고. 야, 이게 주식이 좋아지니까 이게 미분양이 소진이 되더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도 중요해요. 부동산을 바라볼 때 주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차익 실현을 할 거거든요. 이제 주식을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급등했잖아요. 추가 매입은 약간 조심스러운 분위기야. 주식으로 차익 실현해서 뭐 매덕을 벌 수도 있잖아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매덕이 되면 그 다음 순서가 어딜까요? 부동산? 집 사죠. 그러니까 물론 집이 있고 재테크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집을 못 사서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5천만 원, 1억, 2억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야, 1억, 2억 이거 팔아가지고 집 못 사. 그 2억이 3억이 되고 4억이 되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정부는 이걸 바라지는 않는데 2025년 7월에서 11월까지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지만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자금 출처 적잖아요. 거기에 너 무슨 돈이야? 저 예금을 깨고요 했는데 주식을 팔았어요라고 적은 사람이 2조 원 정도의 돈이 유입이 됩니다. 지금 또 이제 올해도 엄청 올랐잖아요. 4천에서 5천으로 거의 몇 주야? 진짜 한 3주 만에 1000포인트 정도가 올랐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 돈이 뭐 결국에는 평택 미분양 부동산도 평택 미분양 한 5억대거든요. 네네. 5억대, 6억 비싸야 6억대, 5억 6억이면 네. 살 수 있잖아요. 네네. 미분양 계약금만 내면 되니까 주식 팔아서 계약금 넣을 수 있다니까 5천만 원으로 주식 묻어둔 사람이 1억 5천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계약금이 생겼다니까요. 중도금도 한 번 낼 수 있어. 예. 두 번 낼 수 있어. 아. 그러니까 평택이 미분양이 소진되는 순간 평택도 치고 올라갈 때가 됐다. 그게 몇 달이 될지 뭐 1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고가 아파트 한강벨트 시대였다면 2026년은 한강벨트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강벨트도 신고가는 나옵니다. 그래도 자금력이 되는 분이 나는 루에 50억짜리 물건 너무 마음에 들어. 사면 그냥 50억이잖아요. 그 아파트는 원래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네. 한 개 거래되면 엘스 한강뷰가 나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물건이 40억인데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38억에서 2억 더 주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거래는 줄어들어도 신고가는 나오고요.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건 이제 오르지 않은 지역들 키 맞추기 하면서 수도권 지역 올라가고 그럼 정부가 이제 규제에 따라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저는 정부의 정책에 달렸다.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규제하면 이제 지방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서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제가 쉽다는 말씀이 이 순서만 바라보면 내 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된다. 못 기다리면 안 된다. 10년 내에 온다. 근데 10년도 아니죠.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조만간 번호표 막 부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막 집값이 너무 격차가 나니까 이제 아래쪽 애들도 움직이는 시장이 됐나 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를 잘못해서 가면 한강벨트만 계속 올라가. 나머지는 안 올라. 이게 맞아요. 아니라 근처는 벌어지죠. 네. 그러면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나머지 지역들이 올라도 강남하고 격차는 더 벌어졌죠. 근데 비율을 보게 되면 30억 아파트가 20%, 30% 올라가면 40%, 40억이 되는 거고 5억 아파트가 20% 올라가면 뭐 6억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격차는 벌어졌는데 비율대로 비슷하게는 따라는 올라가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 하신 거를 제가 좀 막 들어서 이제 안에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순서대로 급지별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신데 사실 그런 게 지금 아까 상계동이 뚫리면 수도권도 뚫리고 의정부가 뚫리려면 노원구가 뚫린다 그랬나요? 의정부가 뚫리면 양주가 뚫리고 양주가 순서가 있죠. 뚫리네요.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자 우리가 집을 보통 언제 사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어떻게 사냐면은요. 최근에는 이제 막 유튜브도 보고 분석도 하는데 과거는 어떻게 샀냐면 집주인이 전화 옵니다. 여보세요. 전세 만기 다 됐는데요. 벌써 다 됐어요. 2년이 금방 가니까 이번에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얘기를 하잖아.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집주인 전화만 오면 막 쫄아야 되고 예. 야, 5천만 원 어디서 구해? 사자 그냥.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이사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 알잖아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좀 아기 키우고 하면 이사 가기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이삿짐부터 해서 보통 요즘 이사비만 해도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자. 근데 지금 또 전세 월세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야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집주인이 올려달래. 요즘 올려도 5천도 아니에요. 더 올라가거든요. 억 단위로 올라가는데 구하려고 나가보면 전세 매물이라도 많이 있으면 선택이라도 하는데 지금 전세 매물이 일단 입주 물량이 안 나와요. 세입자가 들어갈 집이 없어요. 왜? 세입자는 집주인은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고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세 대출 안 나오잖아요. 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막아버렸잖아요. 네. 집주인이 입주하는 장에 잔금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면 세입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공급이 없네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일단 박산. 원래 신축 아파트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박앤세일이잖아요. 네. 집주인이 등기 치려고 전세금을 좀 저렴하게 보통 막내. 왜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그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정부가 대출을 막아버림으로써 신축 아파트에 3억 5천에 들어가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면 자기 자본이 5천이 있는데 3억을 어디서 구해서 3억 5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매물이 신축이 박살났죠. 구축 기존 매물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기존 매물은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집주인이 전세 있는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세입자가 나가면 다른 세입자를 안 넣어요. 이 집을 팔려면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세입자 나중에 내가 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세입자 주는 걸 꺼려요.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키니까. 기존 매물도 안 나오네. 그럼 세입자는 야 집주인이 올려달래. 전세 매물은 없어. 월세로 가려니까 월세도 오르네. 그러면 저는 아마 이런 선택할걸요. 야 우리 집 사자. 야 대출 받아서 우리 생애 최초잖아. 생애 최초는 규제지역도 70% 나온다. 여보 사자. 그래 살까? 어디 사? 야 동산이 형 보니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봐. 가능한 지역들 또 순수되면 오른대. 가는 거죠. 저는 여기 한 표. 정확하게 머리가 딱 이제 굳어지네요. 좀 이해가 딱 가고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오늘 말씀이 급지 얘기부터 시작해서 25년 시장 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또는 뭐 하급지도 또 오를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이거 안에서 정말 많이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부동산 로직 구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정책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감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정책, 2026년 정책이 크게 보면 뭐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책을 바라볼 때는 네네. 정책 중요하죠. 네네. 부동산 시장 또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정책인데 올해 정책을 바라볼 때 지금 최근에 논란을 보게 되면 일단 정책은 이제 규제 정책이라고 하죠. 대출이 있고 세금이 있고 지역 규제가 있는데 맞아요. 세금을 빼고는 답이 다 나왔습니다. 대출은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규제. 당분간은 유지할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전면 금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듣기만 해도 웃기네요. 웃기는데 이미 사실은 2억 대출이 전면 금지입니다. 그죠, 사실 뭐. 네. 아니 25억 넘어가는 소위 말해서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네. 2억 대출 나오나? 대출이 안 나오나? 이게 대세 영향을 줄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 삽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방향성이 정해졌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대출 안 풀어줍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대출 안 풀어줍니다. 물론 총량 규제에 묶였던 건 연초가 되니까 총량은 풀릴 수는 있는데 대출 규제 자체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야지 대출 풀어주면 내가 집 사야지 이건 안 맞습니다. 규제 지역 안 풀어줍니다. 규제 지역 안 풀어줍니다. 거래 제한? 뭐 토지 거래가고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묶은 거 안 풀어줍니다. 한때 12월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노도강 풀어줄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왜 그런 발언이 나왔냐면 11호 대책 때 노도강, 금강구, 수원, 팔달구 오르지도 않은 지역들을 묶었단 말이에요. 6월 3일 지방선거인데 사실은 규제라는 게 올라가면 규제하고 많이 떨어지면 풀어주는 게 규제의 메커니즘인데 그럼 중간치기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애는 스테이 내버려둬야 되는데 여기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잠재적인 상승으로 한마디로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제 자율학습이 있던 시대 전이니까 친구가 도망갔어. 자율학습 안 하고. 다음날 선생님한테 이제 교무실에서 따라와! 불려가는데 나는 이제 도망 안 갔으니까 마음을 놓고 그래 너 혼 좀 나라 가는데 선생님이 야 기는말이 너도 와! 저는 왜요? 너도 잠재적인 도망자야. 너 내일 도망갈 거잖아. 뭐 이런 거 억울하니까. 끼가 보여. 너 끼가 보여. 제가요? 뭐 이런 거잖아. 나 억울한데요? 억울해.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 입장도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괜히 또 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고민 좀 했어. 그래서 정책시장이 뭐라 했냐면 공급 대책이 나오고 한 달, 두 달 주택시장 안정되는 게 확인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1월 딱 되자마자 이제 노원구가 오릅니다. 네. 상계동이. 끝났습니다. 오르는 순간 이제 명분도 없어졌고 정부도 할 말이 있잖아요. 묶어도 오르잖아. 풀어주면 어떻게 돼? 만약에 지금 노도강 있잖아요. 금강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푸는 순간 불장인가요? 폭등합니다. 불장. 그러니까 못 풀어줍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도 이제 못 푼다. 그리고 오성서 시장 경험했잖아요. 풀어주면 뒷감당이 큰일 날 것 같네요. 저는 토호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걸겠는가? 못한다. 그러면 이미 답정해졌죠. 대출 안 풀어준다. 그렇죠. 규제 지역 집값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는 안 풀어준다. 그럼 남은 게 이제 세금이에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세금 중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포인트가 하나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일몰입니다. 그러면 5월 9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과가 부활합니다. 예. 정부가 아직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과예요. 일몰 됩니다. 5월 9일 전에 팔아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은데 5월 9일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길어야 4개월 정도. 4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과세 일몰이 끝나 한마디로 중과세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공급 억제? 공급 억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작용인 거.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몰을 안 한다, 중과세를 부활한다는 목적은 야 중과세 할 거야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너 자율학습 도망가면 내가 몽둥이로 10대를 때릴 텐데 지금 하면 5대만 때릴 거야. 예. 이거잖아요. 그러면 야 10대 맞을 바에는 5대 맞아야 돼. 그러면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일몰을 안 하고 중과를 부활하고 야 그 전에 팔아라고 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 2025년 12월 정도에 야 우리 얘기할게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 부활하니까 팔 사람은 빨리 파세요. 그럼 매물이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아직 시그널 안 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그널을 안 주다 보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과세가 싫은 사람들. 아직도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작년부터 물어봤거든요. 저도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개월 안에 이러다가 어영부영 3개월 되면 3개월 안에 집을 어떻게 팔아요? 못 팔면. 그러면 초급매로 던져야 되는데 집주인이 지금 분위기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도 아닌데 초급매로 어떻게 던집니까? 그러면 5월 9일 지나면 매물 잠김이 생겨버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이제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렸잖아요. 보유세 올리니까 집주인이 부담스러워요. 와 세금이 이게 뭐야? 막 3배 막 올라버려. 팔고 싶은데 양도세도 중과세야. 3주택 이상은 82.5%. 10억 남았는데 한 7억 세금 내거든요. 동산형하고 저하고 동업을 해도 만약에 동업을 해도 5대5일 거잖아요. 네네네. 돈을 내면 5대5 아니면 동산형이 돈을 내면 제가 몸으로도 떼워가지고 어떻게든 5대5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국가가 뭘 해준다고 8을 가져간답니다. 7, 8 가져가면 사람들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째라. 나는 보유세 내려다. 버텨보자. 니들 몇 년 남았냐? 버텨봅니다. 두 번째는 증여를 하게 되면 50%다. 최고. 그래, 내 금쪽 같은 자식한테 주지 뭐. 어차피 줄 거. 보니까 10년 후가 되면 강남은 또 2배 됐을 것 같아. 그러면 2배 되면 증여세를 더 내야 되니까 그래 지금 뭐 하자. 그럼 증여로 갑니다. 그럼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입주 물량 제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입주 물량도 안 나오는데 매물까지 안 나오면 공급이 완전히 없어요. 수요는 불안하죠. 집값 올라갑니다. 이게 집값 올라가는 요인인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아마도 해주기가 그냥 싫지 않나. 기준 원칙도 없고 일몰을 하려면 진작에 해서 출구를 만들어줬어야 되고 연장을 하려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닌데 저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 연장해야 되고요. 일몰한다? 올라갑니다. 집값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일몰되는데 아마도 지방선거 앞두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좀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 이슈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가지게 되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12억까지. 네, 12억까지. 12억까지만.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38억?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20억이 샀는데 50억 간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나와요. 12억까지 비과세 받아도 많이 나와요. 또 그분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원래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10년만 보유해도 80%를 깎아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야 이거 안 돼 라고 해서 10년을 보유하면 일단 40% 깎아주고요. 10년을 거주하면 40%를 깎아줘요. 아, 거주와 보유가 같이. 그러면 양도세를 10억을 낼게 2억만 내도 되니까 크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야 그래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또 나옵니다. 이게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고가 아파트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세금을 덜 거두는 걸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1가구 1주택인데 그게 왜 그 부자라는 욕을 먹어야 되는 거지? 자기 집 하나 있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하나 가진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까라고 하지만 이분들 입장이라면 아마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야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도 어차피 우리 안 찍어주잖아 라는 생각은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걸 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진 않아. 근데 내 지지 기반들을 달래줄 수 있는 야 우리 집값 잡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때릴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효과는 관전 증세. 포인트인가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세 번째는 증세. 세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 특별시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방 통합특별시, 대충특별시. 대충특별시는 뭐예요? 대전, 충남을 합쳐서 아 그래요? 특별시를 만든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름이 대전 충남이라서 대충특별시라고 이제 가칭이 나오니까 충남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왜 대전이 앞이야? 충대로 해. 거기에 군부대 같네 충대라니까. 그 1년에 5조씩 4년 동안 20조씩 지원해 준답니다. 아직 뭐 통과되진 않았고 뭐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고 합니다. 뭐 그러면 지방이 좋아진답니다. 저는 공감할 수가 없는데 지방이 뭐가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세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략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이잖아요. 어떻게 줄이냐면 보유는 40% 인정해주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또 뭐 이게 뭐 10% 뭐 차등을 준다고 하는데 뭐 집값에 따라서 차등을 준대. 복잡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까요 안 팔까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면은 팔아. 세금 한 내가 3억은 낼게. 10억 내라고 하면 안 팔아버리거든요. 또 매물 잠김 현상.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거든요. 매물 잠김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입주 물량이라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입주 물량이 17,000, 15,000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까지 잠궈버리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니네들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니네들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일석이조잖아. 세금 또 거드리고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가고. 이런 얘기까지 오죽하면 나오겠느냐. 그러면 관전 포인트를 보자면 정부가 이렇게 할지 안 할지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하게 되면 매물이 잠긴다. 집값은 더 올라가겠다. 물론 5월 9일 전에 불안한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금매로 내놓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고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그 자기 거 호가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 내가 너무 싸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내려도 아마 뭐 호가 3억 올려놓고 내릴 때는 5천 1억 정도 내리는 거를 뭐그 정도를 금매라고 생각할 내가 팔아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 이런 라고 하는데 매수자들은 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매물이 나오게 하고 뭐 거래가 되게 하려면 대출도 매수자들을 좀 풀어줘야 되고요. 취득세도 좀 내려줘야 되고 취득세도 중과세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막아버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은 뭐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공급은 있지 않나요? 이번에 그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계양이 첫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공급이 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3기 신도시의 공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계양이 제일 빠르거든요. 계양이 아마 17,0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전체 물량이 네네네. 입주하는 게 17,000호가 입주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가 입주합니다. 인천에 지금 입주 물량 많아요. 인천에 네. 아파트 많이 나오거든요. 계양에 첫 입주 하나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뭐 엄청나다. 이미 3기 신도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늦었어. 네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처음 발표하고 2019년에 구역 지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마 제 기억으로 2025년에 뭐 입주하고 뭐 마무리한다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입주를 2026년 12월에 인천 계양이 첫 입주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토지 보상 안 끝난 곳들도 있고요. 올해 29,000호 정도의 공공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계획을 보니까 또 하남 교사는 빠졌더라고. 제일 인기가 있는 하남 교사는 분양 물량에서 빠져버렸어요. 물론 분양 물량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공공 분양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청약을 하셔라. 3기 신도시 좋다. 청약을 하셔라고 하는데 이게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너무 양이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인천 계양 한 개 나오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지금 서울이 특히 더 서울이 문제인데 서울이 2026년에 17,000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인천 계양 나온다고 서울에 집 사려는 분들이 박수치고 계양으로 갈까요? 인천 시장 안정에는 뭐 약간 도움이 되겠으나 그것도 약간이고. 일기 신도시의 공급량이 받쳐준다 해도 사실 또 말씀하시는 걸 또 들어보니까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값만 흐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네요. 일기 신도시도 언제 할지도 모르고요. 어. 만약에 일기 신도시가 속도 내잖아요. 네. 이제 이주 수요 네. 폭등합니다. 이주 이주 수요 나오는 순간 일기 신도시하고 근처에 있는데 다 폭등해요. 안 되는군요, 답이. 네. 3기 신도시가 나와도 어쨌든 서울 집값에 영향은 없고 네. 1기 신도시는 오히려 또 폭등을 불러오고 참 3기 신도시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끝난 곳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2026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동산의 방향은 무엇인지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확실한 거는 이건 같습니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황들을 오늘 제가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김만 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또 오셔서 시간 내서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